가지를 갖고 계실 텐데, 몇 개를 한 장짜리는 이제 한 번 지나갔지만, 앞으로 9번 진행할 강좌들의 주제, 주당 주제를 연구해 놓은 거고, 그리고 몇 장짜리 정도는 한국 사상사의 줄기와 이슈들에 대해서 비교적 포괄적으로 다루는 글이기 때문에 비교적 옛날에 쓴 것인데, 일단 그중에 일부를 역사를 해서 배포하겠습니다. 그건 읽기가 조금 쉽게 잘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짧은 글 속에 말하자면 덴시티가 높게 꾹꾹 눌러 담아놓은 거다. 이번 이야기 전체가 사실은 요 글에 다룬 것보다 더 좁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 담긴 거는 뭐 일단 주제로 볼 때는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성격상 그 글처럼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풀어지고 주제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간에 비하면 다루는 내용은 많지는 않은 그런 방식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나는 뭐 학원 강의로 잘 안 해봤고 텔레비 강의 같은 건 잘 안 하기 때문에 하긴 뭐 사실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여러 번 했는데, 텔레비 강의에서도 그 일반적으로 그 인기 강사들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 명제들 몇 개를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여러 층위에서 이야기함으로 해서 재밌게 느끼는 그런 방식을 안 하고 또 못합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좀 이야기가 아무래도 내용이 많을 겁니다. 많긴 하나 이 글처럼 그러니까 꽉꽉 눌러 담는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 어떤 거는 매우 관념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일상의 삶에 직접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평이한 이야기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제 대체로 볼 때, 이거 한 장짜리 맨 위에 요거 만들려고 몇 시간 걸렸다고 했습니다만, 일단 저런 기분 내지 저런 정신으로 진행을 할 텐데, 뭐 언제나 무겁게 진행하기가 어렵겠지만 하여튼 가볍지는 않을 겁니다만, 토막별 주제로 적어도 주된 명제는 일단 좀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됐으면 하고 희망을 합니다. 이야기가 뭐 내가 교육대를 강의 몇 번 나갔다 참 놀랐는데, 교육대는 가령 한국 사상 사람을 내가 맡아갖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어떻게 다뤘나 해서 지난번 거기에 전임으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대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학기 일을 하고 그만뒀는데, 정말 희한하죠. 한국 사상사를 단군 신화에서부터 석사규정 개화까지 다루는데 그 한 학기에 그걸 쫙 다 했다. 근데 이황, 뭐 1501년에서 1570년까지 한국 성리학의 대성자, 주륜의 뭐 선구자, 어쩌고 이렇게 한 5줄로 딱 압축됩니다. 그런 식으로 인물이 쫙쫙쫙 수십 년 다뤄지고 모든 시대를 관통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물론 되지 않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말하자면 김영옥 같은 그런 강의 난장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공통점이 약간 있을 텐데, 대체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책들, 특히 교과서류들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되게 쉬울 겁니다.
물론 역사나 개인의 생각이나 간에 과거의 거를 푹 뛰어넘는 갑자기 새롭게 빡 창출되는 것, 그런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죠. 내용은 물론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한국의 사상과 그 역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루는 것이 사실상 원천적으로 뿌리에서부터 어떤 잘못된 발상, 가정 이런 데서 시작한 게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실은 별거 아닌데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책들이나 일반적으로 진행되어 온 강의들에서는 듣지 않은 것들이 되게 쉬울 것이다. 그건 결과적인 특징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대체는 시대전으로 어느 정도 따라가긴 하죠. 한국 사상사의 비교적 초기 사건 하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상사를 이루는 사상 내용으로 볼 때는 가령 비중으로 보면 대체로 유교가 아무것도 제일 못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불교가 될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드는 거에 관해서는 오해될 게 많고 왜곡도 꽤 있고 합니다. 그건 뭐 별도로 한번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그럼 그냥 막연하게 일단은 선사사건 정도라고 일단 그냥 이야기하고 전화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불교 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건 시기별로 보거나 비중으로 보거나 불교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건 조금 논리적으로나 체계적으로 보면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교와 불교는 다 같이 조선 역사에서 보면은 외래 사상입니다. 유입된 사상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 사상 없이 살았냐? 물론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일단 여기서는 선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유입된 사상으로는 유교가 가장 먼저 들어왔을 겁니다. 그게 불교가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인데, 그런 점에서 불교를 먼저 이야기하는 건 조금 이상하다 그런 얘기죠. 또 비중으로 볼 때도 가장 무거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일단 진행되는 방식으로 보면, 물론 뭐 사정에 따라 별로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럴 것이기 때문에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매 시간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볼 때 불교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듣는 것이, 듣는 쪽에서보다 부드럽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왜 그러냐? 이건 별도로 한 시간 따로 내서 이야기해야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 하려면 그 몇십 시간 걸리기 때문에, 이번 요 시리즈 주제로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만, 역사란 몇십 년, 몇백 년 또는 뭐 왕조 복종하는 그 일정한 시기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이야기들, 인물과 사건들, 보다 사실 훨씬 중요한 것은 학이라고 할 때, 그 이야기로서 역사를 뭐 수천 년을 관통하는, 또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루는 어떤 정신 같은 것, 맥 같은 것이 있죠. 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흐름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 그거를 보다 압축해서 체계화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게 이제 사관입니다. 사관, 조금 더 작게 이야기하면 사론이거든요. 이 사관 내지 사론이 대충 한 90년 전, 80년 전 정도 그래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좀
더 뒤에까지 봐주더라도 1950년대 정도 그때까지는 좀 이어져 왔지만 그 이후에는 한국의 사상 또는 뭐 사상일 필요 없이 그냥 한국의 역사를 다루는 관점이나 기본적인 이론이 사실은 정말에서 없습니다. 물론 뭐 기존 사학계에서 이런저런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사론에 해당하는 책들을 쓰기도 했죠. 했는데 마뜩한 것이 없어요. 쓸만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보다는 조선시대까지 있어 왔던 여러 학자들을 그리고 조선 멸망 이후에도 빈국시대에 들어서는 거의 이제 없어져 버렸지만 가령 한 두 사람만 꼽자면 뭐 한 세 사람 신채호, 손진태, 백남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정도를 제외하면 저쪽에서는 약간 다르긴 한데 평양 쪽으로. 그러나 평양도 사실 매우 건실한 사관을 이론을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 합쳐서 조선이 됐건 한국이 됐건 그 건실한 사관 사론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순서를 밟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라면은 우리 민족의 원천 사상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뿌리 정신이 뭐냐? 가령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단군실화 같은 것이 사실 가장 대표적인 사상의 원료입니다. 근데 그걸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존 사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권위들이 일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지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보거나 해서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든지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정상적인 순서 사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꼭대기 사상의 원리부터 이야기하고 하면 어딘가 제약이 될 것이고 어색하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불교부터 먼저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이제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372년 서기 372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특히 교과서류의 책들에서는 하나같이 매우 중시하는 연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같은 해에 삼국사기와 유사해서 아주 짤막하게 한 줄밖에 안 들어갑니다. 기술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에서 둘 다 고구려에서의 일인데 소설왕 2년인데요. 하나가 태학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당시적 의미의 정치문화 엘리트 양성기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국립대학입니다. 전국 유일의 국립대학을 설립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중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중이 함께 왔다. 거기서 불경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것은 유교 유학이 공식적으로 정상교류 채널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리고 그것이 이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기관을 설립해서 2세들을 길렀다. 로시의 사건이라는 이런 얘기고, 두 번째 것은 불교가 역시 공적으로 문서 형태로, 경서 형태로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아주 간단한 그냥 사건이죠. 근데 이 간단한 사건이
기존의 역사 서술에서 매우 중요한 걸로 그 꼬투리가 김부식에게서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땅에 불교가 널리 퍼져 나가게 됐다. 가령 이제 이런 식의 간단한 코멘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말은 적은 건 없지만, 김부식에 적은 건 없지만, 현대 학자들이라는 사람은 이때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가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고 공식화됐다. 그래서 한국의 사상으로 소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코멘트에 대해서 가령 지금 이제 한 70년, 60년은 저 돌아오죠. 그러니까 민국시대 이후에 극히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걸 매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대체로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실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로서의 역사는 그렇게 있었죠. 대학이 설립됐고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불경이 도착했다. 근데 그거하고 한국 사회에서 유교와 불교가 이때부터 시작했다 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다른 게 더욱더 나가서는 엉뚱한 데로까지 퍼져나가는데 아마 어디에서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가령 왕조들 중에서 신라와 고려는 불교 국가였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다. 그리고 한국의 불교는 호국 불교였다. 네,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아니라 다른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372년 이때 이제 공식적 2세 교육의 중심 텍스트들이 유교가 되었다는 거죠. 국립대학의 주된 카리큘럼은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불교가 국교가 됐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교가 됐다가 아니면 불교 국가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으로 들리고 그렇게 알아왔는데 실은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인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고 생활에 적용하고 그 가르침에 적응하고 그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을 허용한다 하는 뜻입니다. 공인입니다. 공인. officially 또는 publicly admitted. 그냥 용인됐다는 얘기입니다. 국교라고 하면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라. 따르지 않는 놈은 나쁜 놈이 된다. 라고 하는 정도의 선포가 들어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왜곡이, 이건 분명한 왜곡입니다. 근데 이 왜곡에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멍청해서 왜곡이 된 겁니다. 멍청해서. 한국인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그 왜곡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한 왜곡을 부추기고 유도해낸 아주 공들여서 작업을 통해서 조선민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심은 세력이 문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좁게 그냥 짧게 말하면 일본 제국주의인데 그게 퍼져나가면 무슨 사론, 바로 사관 문제로 넘어갑니다.
일단 하던 그걸로 넘어가지 말고 불교가 들어오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고구려 어백제 신라에서 인민의 삶에 또는 국가 권력 또는 기관의 운영 관행에서 어떤 식의 기능을 했냐 하는 이야기를 일단 먼저 하기로 하는 겁니다. 사관의 문제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먼저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수십 번 이야기 될지 모릅니다. 가령 중국이나 한국이나 실제로 불교가 들어온 것은 비슷합니다. 시점이.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관해서 착각을 꽤 하는데요. 어떤 착각이냐? 지금 마하의 속도로 초음속, 음속의 3배, 4배 되는 비행기가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속도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지금 그 속도는 엄청나죠. 바둑이라는 게 무척 복잡한 게임. 세상에서 나온 게임 중에 가장 복잡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새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내가 아마추어는 꽤 센 사람인데 그러니까 프로한테 석점, 넉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 정도 되는, 나보다 아마 센 바둑 프로그램이 최근에 개발됐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이냐, 가령 개놈, 사슬 푸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인데요. 그게 무슨 논리적으로, 무슨 원리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 가령 84개의 것이 있으면 84개의 콤비네이션이나 그 인테그럴, 그러니까 순열이나 조합을 통해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검토해 가는 겁니다. 원리에 따른 거 아닙니다. 순서에 따른 게 아니라. 그냥 trial and error. 그냥 해보는 겁니다. 해봐서 있을 가능성을 모두 거치고 나면 뭔가 하나는 맞을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유럽, 아메리카의 학문 방식이 기본적으로 그것인데, 과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과학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거 아닙니다. 단순 무식하게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 일단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바둑이, 그러니까 가령 아마 3단, 4단, 5단짜리 바둑 프로그램이 어떻게 그 기계, 물론 이제 프로그램이지만, 소프트웨어이지만, 기계인데, 오늘 게임 공정하기 위해서는 제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춰서 하도록 하는 것인데, 가령 30초마다 하나씩은 둬야 된다. 그런데 이 30초마다 한 수를 결정할 때, 이 기계는 어떻게 결정하냐? 361점 중에 한 개를, 요게 제일 안 닿네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십만, 수백만의 판을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순간순간, 그러니까 30초마다 그 있었던 판들 중에 이러한 경우에 이런 작전을 했더니 이겼더라 아니다 하는 경우들을 가령 30초 만에 한 100만 판, 지금 내 숫자는 기억 안 납니다. 바로 며칠 전에 기사로 본 거라 지금 확실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1초에 30만 판 정도의 과거의 것을 다 계산을 한다 이겁니다. 그 중에 제일 효율적이었다라고 기억되는 거, 그놈을 착정하는 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지금 내가 그 이야기를 왜 했냐? 이런 걸로 해서 현대인들이 착각을 꽤 하는데, 시간에 대한 편견이다. 아까 그랬죠. 더 간단히 말하면, 조상들 또는 선배들 또는 선시대에 대한 오만 같은 겁니다. 지금 그렇게 빠른 속도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 꼭 군뱅이가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물론 여러 가지로 덮어집니다만 더 심각한 건 사실은 자주성의 문제인데, 이거는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살짝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역사한다는 사람들까지도 그런데 조선시대 이르기까지의 과거 역사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변적이었고 비자주적이었고 핍박을 받았고 이렇게 살아왔다. 자주국가인 적이 없었다. 자주국가가 된 것은 민국시대 이후다. 가령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과 역사의 분명한 진실은 뭐냐? 그 반대입니다. 조선시대까지 한국사는 지배를 받거나 억압받거나 따라가거나 한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물론 내외 시간이 38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대만큼 과거의 어떤 때도 이렇게 비굴하게 얹혀 살고 의존적이고 비자주적으로 살았던 때가 없습니다. 다른 건 일단 곧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속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정치의 문제는 일단 적어도 문화로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뭐 컴퓨터가 바둑 아까 프로그램처럼 황천경이라는 거는 옛날 같은 이런 빌딩이, 이런 건물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득 채웠을 책들, 그게 요만한 칩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게 엄청나죠. 엄청난 건 사실입니다. 저장의 능력, 기억의 능력,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연산의 능력, 덧셈, 곱셈, 나눗셈, 그 능력은 우리 능력입니다. 그건 물론 무척 달라졌죠. 근데 그것이 과연 그랬다고 인간 삶이 발전했냐? 아니면 삶의 질이 높아졌냐? 사람들이 삶이 진짜 더 행복해졌냐? 아니면 좀 더 자유로워졌느냐? 그건 사실 아닙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 반대가 진실이다 꼭 이런 말이 아니라 일단 무관하다는 겁니다. 컴퓨터의 발달과 인간의 삶의 행복은 비례하거나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령 이제 지금 빌보드 차트 요새는 먼저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지만 요새는 온라인상으로 싸이가 지금 1억인가? 2억이던가요? 지금 조회 이거 사용. 걔가 이제 한 번 갈 때마다 가령 1센트씩만 받아도 그게 지금 단위가 지금 계산이 안 되지만 한 10억대 정도 걔가 벌었을 겁니다. 그만큼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유행하는 것 또는 유행하기 전에 최초에 창안된 것, 발명 특허를 받은 것, 이런 게 금방 바로 우리의 삶에 바로 이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발전한 세계냐? 그건 일단 별개의 문제고. 그리고 과연 그러면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정말 군병이었고 우물 안에 살았냐?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착각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싸이가 날을 단위로 시간을 단위로 100만, 1000만 단위의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이제 문화교류가 그냥 아주 빨라졌는데 그거에 비하면 가령 1000년, 2000년 전에 문화교류라는 건 얼마나 느렸겠냐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착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순간의 속도는 엄청나게 지금 아마 10에 한 5, 6순 뭐 수십만 배, 수백만 배 정도 빨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삶의 세계가 공유된다.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유된다. 쉐어한다. 나 혼자 갖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단위로 갖게 된다. 라고 할 때 그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들이 이 점을 착각합니다. 가령 난 개인적으로 그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나 마르크스 같은 사람을 읽으면
뭐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도 읽으면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장을 읽으면 이 사람이 이걸 썼을 때 기침했을 것이다 하는 느낌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몇 백 년 전이나 몇 천년 전의 사람이라도 가령 음악을 통해서든지 뭐 책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여튼 보게 되면 예전 사람이나 수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의 작품을 보고 그걸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형제 자매처럼 부부처럼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아인슈타인 보다 복잡하고 하는 고급한 뭔가 지적 작품들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개인에게 전달돼서 소화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차이가 약간씩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수학의 셈본이 아니고 단순 물리세계의 구조나 분자량 같은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에 직접 연관되는 속에 들어와가지고 작동하는 그런 문화이고 사상일 경우에 좀 달라집니다. 한 개인이 소화하고 느끼고 공유하고 이건 역시 연연히 똑같아요. 물리 이론이나 수학 연산이나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단위로 될 때 그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 E가 MC 제곱이다 같은 거 그거는 일단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연계에 적용했을 때 갖는 의미 같은 거 그 수백만 수십억이 금방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바로 들어와서 작동하는 사상은 그렇지 않다. 그것도 이제 그거를 하더라도 수십 개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게 여러 시간 걸릴 수 있는데 가령 아리스토텔레스와 맹자는 인류가 낳은 아주 위대한 지성들을 애속합니다. 소수에 속하죠. 이 빼어난 사람들이 가령 그 사람들이 남긴 유명한 명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명제로만 보면 두 사람이 거의 차이가 없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시대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측은 수호 사양 시비라고 하는 그 넓게 말해서 그냥 무식하게 단순하게 번역했을 때 그 남에 대한 연민과 사랑, 행동의 잘잘못에 대한 어떤 공동의 감각 내지 판단, 무엇인가 소유하거나 향유하게 될 때 남들과 공유하겠다는 태도 같은 것과 다른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정확하게 삶에 적용하겠다는 태도 이런 것을 누구나 가졌다 하는 게 이제 맹자입니다. 그러니까 맹자 말이 뭐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일단 그 명제로만 보면 좀 더 복잡하죠. 그러나 별로 차이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다라고 하는 보편 명제를 일반 명제를 내세웠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령 임금이나 재상이나 장군이나 종복이나 선원이나 농부나 다 똑같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다 똑같다. 평등하다. 평등하다 정도가 아니라 다 똑같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빼어난 지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희한하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령 혈압에 남성, 성인이 아니면 이 이성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그럼 세상의 반쪽 여자는 전부 이성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종자들, 종족들이 있는 이 인류 세상에서 그리스인 말고는 다 야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인 남자 중에서도 도라리 연구로서 번식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넌 이성이 작동되지 않는다 이겠다. 좀 대충 계산하면 인류의 한 2000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그리스인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 아주 좁혀놓은 겁니다. 인간 보편의 속성이라고 이성을 내세워 놓고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건 2000명 중에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걸 좀 극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관념이고 생각이 있습니다. 맹자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비슷한 편협성을 가졌어요. 아까 네 가지 속성을 가졌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다라고 했는데 대충 그 당시 중국 그 인구로 봤을 때 그 내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나누면은 아직은 그 당시가 많이 개방적으로 퍼져 나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파괴가 많이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전설 시대의 관념들이 그대로 정치에까지 적용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급 관계에서 지배 계급이 인구의 5%가 안 됐습니다. 그걸 이제 군자와 소인이라고 일단 뭐 여러 말로 표현하지만 그걸 그냥 아주 단순하게 복잡한 걸 그냥 단순하게 처리하면 사와 민으로 갈라지는 건데 사와 대구와 제후와 천자라고 하는 이 지배계급이 5%가 안 되는데 민은 아까 말한 그 네 가지 심성적인 작용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민은 지배계급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따라할 수 있을 뿐이고 사람이 지향해야 할 것, 실현해야 할 가치 이런 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인 성인 남자를 제외한 모든 인간이 이성을 작동시키지 못한다라고 믿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에서 맹자는 인구의 95% 이상은 현실 속에서 그러한 심성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랬다. 지금 내가 이야기 왜 하냐? 그 간단한 명제입니다. 삶에 들어와서 직접 작동을 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공식이나 분자식이나 구조, 그림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 수학 연산과는 다르다. 이것이 공유되는 데에는 많은 단계, 방향, 절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전달이 덜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 빼어난 지성을 가진 두 놈이 지금도 우리도 뭐 대충은 승인할 수밖에 없는 이성적 동물이라든지 도덕성을 가졌다는 것 같은 거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모든 인간에게 그런 게 다 있다라고 해놓고 현실 속에서 한 사람은 대충 10,000분의 1 정도 인구만 이성을 제대로 작동시킨다라고 했고 한 사람은 그저 한 20분의 1 정도의 사람만 이걸 제대로 작동시킨다고 했다. 그러니까 편협성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비하면 맹자가 훨씬 덜 하긴 하죠. 근데 크게 보면 똑같은 거고 세부적으로 보면 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의 2000분의 1밖에 이성을 작동시키지 못한다라고 보는 그런 관념, 그런 철학의 세계와 20분의 1만
작동할 수 있다라고. 그건 100배 아닙니까? 자?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산하면 2000분의 1이 아니라 2만분의 1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동아시아와 서유럽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이제 일단 지금의 문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차이입니다. 일단 여기 같다는 데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사람의 삶에 직접 들어와서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발전하다 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생겨나는 것이고, 도덕성, 윤리, 이게 다 방금 이런 명제 속에 다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퍼져나가면 윤리와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 윤리와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는 명제들은 한 사람에게 이해하는 데는 2000년의 간극이 별로 의미가 없다. 방해될 게 없다. 수말리가 떨어졌어도 그리스와 여기가 대충 15,000km 정도 떨어졌을 텐데 그 거리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령 조선시대 600만 내지 더 올라가면 200만 정도의 조선 인구나 지금 5천만의 대한민국 인구가 공통의 생활적 관념으로 신념으로 받아들이도록 되는 것, 그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우리 보통 말하지만 그것이 제도화되는 것은 대충 로크나 루소나 몽테스키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싹이 17세기고 18세기 좀 꼬드락거리다가 19세기 대충 현실화 됩니다. 관념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관념이지 실제 현실은 아닙니다. 약간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는 일단 상식이죠. 상식이지만 실제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실질적 선택은 반민주주의였습니다. 그것도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믿고 자연스러운 걸로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살고 있지만 실제 자신들의 행위적 선택은 그 반대인 경우가 반이 넘습니다. 이제 그만큼 인간은 참 어리석은 것이고 둔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의 영역으로만 보면, 좀 더 넓혀서 의식의 영역으로만 보면 2000년 전에 이만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머릿속에 가슴에 있던 게 금방 와 닿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게 200만, 2000만의 사람에게 공유되는 데는 2000년의 세월이 모자라는 것이고 이만리라는 거리가 너무 먼 겁니다. 그렇게 공유되는 건 어려운 겁니다. 지금 역사는 기본적으로 이야기입니다만 이야기는 일회적인 걸 의미합니다. 셰익스피어를 보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연극을 보고 재미를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하는데 그건 다 일회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달리 그 모든 사건이 고유하고 모든 작품이 고유한 것, 유니크한 것, 그것만으로만 성립하지 똑같은 건 없다는 게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닫혀있는 유일성 내지 독특성, 그 각각이 다 그냥 별개인 어떤 individuality,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양말이 뭐 우리말보다 썩 좋은 건 아니긴 합니다. 몇 가지 단어는 꽤 괜찮은 게 있어요. 그 개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불가분할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individual existence, individual being이라는 뜻입니다. indivisible being이라는 뜻이라고. 하여튼 그 개별적인 것이 꽉 닫혀 있는 것인데, 그거는 논리적으로나 어떤 설명,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총체적인 어떤 직관 같은 것으로 팍 통하게 되는 것인데, 가령 연극을 보고 그냥 특별한 배우가 특별한 사건을 만들어진 것을 놓고 연기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 또 공감을 하기도 하고 그걸 갖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얼싸안기도 하고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웃기는 일입니다. 전혀 별개의 것들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공통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인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학 분자량이나 구조나 방정식 같은 것으로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버리는 explained out, explained up 되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런 것인데, 과학이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도 그 결과가 똑같은 것, 그것이 과학입니다. 근데 삶은 과학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옳은 것이다, 과학에는 예외가 없다, 인간의 삶도 거기에 속하고 거기에 따를 때 올바른 것이 된다 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착각 명제에 속합니다. 약간 그 자꾸 딴 데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원래 불교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거기서 떨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삶에 직접 연관되는, 더욱이 삶에 직접 들어와서 나 삶을 작동시키는 그런 관념들을 포함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용해, 공감, 저희가 매우 쉬운 것이긴 하지만 일정한 규모의 우리라고 하는 것에 공유되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 불교가 뭐냐라는 문장에서 지금 이어져 온 겁니다. 불교는 삶의 지침으로 작동합니다. 가령 꼭 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가 공유하는 불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명제들이 있죠. 불교에 들어있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철학성을 띈다? 라고 하는 거라면 생명은 끊임없이 윤회전생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약간 생활 영역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그냥 윤회전생한다가 아니라 인과 응보에 따른다. 그 업이라고 하는 까르마라고 하는 행위가, 각 개체가 수행하는 행위가 그 개체 속에 무엇인가를 형성해서 그것을 지고 가게 된다. 생명이 끝나도 지고 간 그놈, 그게 보험입니다.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인 그 덩어리들, 그거는 일단 나서 태어나서 죽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 한 단계가 끝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다시 다른 방식으로 되풀이된다. 그래서 뭐 사람이 사자가 됐다가 사자가 닭이 됐다가 먹이가 됐다가 다시 사람이 됐다가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니까 죽는 놈은 없다. 죽어도 산다. 가령 이런 것들이 이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 그게 불교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이 약간 다른 영역인 것처럼 되어 있지. 이제 일상의 삶으로 가면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 실천해야 할 것이 있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계율이죠. 그러니까 크게 대충 5가지가 있죠. 그건 뭐 정도에 따라서 그 2000년 정도의 그 역사로 해서 분화가 되어버렸지만, 뭐 초기부터
갈라져 있었죠. 하여튼 그게 5가지죠. 죽이지 마라. 뭐 크게 소유하지 마라. 지나치게 향락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석가는 매우 똑똑했던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건 또 순 개인 이야기인데, 나는 이른바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입니다. 뭐 가장, 사실 걔들끼리 뭐 기재도 거의 고만고만하겠지만, 근데 걔들 차이가 분명히 나한테는 있습니다. 크게 일단, 예수, 그리고 공자인데, 공자의 예수는 비슷합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한 500년 되지만, 두 사람 거의 비슷해요. 근데 석가는 좀 달라요, 공자가. 한 좀 다릅니다. 그것도 이야기하려면 한 시리즈가 될 테니까. 하여튼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는 건 소크라테스. 그 사람은 사실은 삶의 전체 맥락에서 볼 때는 성인이라고 하는 그 한자 말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좀 똑똑한 놈, 성실했던 놈, 이런 정도이죠. 석가는 물론 매우 성실했고 경건했던 사람이긴 하죠. 근데 삶이 정말 그렇겠냐? 난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예요. 아니, 그것도 둘이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자나 예수는 거룩한 사람들이지요. 물론, 그보다 더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책으로나 말씀으로나 우리에게 전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이름 없는 공자 예수가 뭐 수만 마리가 거쳐갔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더 위대했을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위대한 사람은 노자나 장자 같은 사람이 말했다시피 그냥 슬쩍 침묵하고 소리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을 수 있겠죠. 석가도 이제 그 비슷한 말을 했어요. 따따가다. 열애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가버리는 거. 이란 뜻입니다. 부처, 깨달은 자, 절대성을 성취한 인격, 그걸 열애라고 하는 것인데, 열애의 글자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석가는 말을 많이 했죠, 사실. 그래서 본인이 지향했던 것만큼 살았다고 보면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건 뭐 별개의 문제고, 거기서 한마디만 더 하죠. 석가는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구조, 역동에 관한 나름대로의 참 냉정한 진실, truth를 밝히고자 했고 전파하고자 했죠. 그거를 사랑이라고 실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간 일단 지나갑니다. 다시 우리는 고구려 불교로 다시. 그래서 불교가 전파된다. 또는 요새 이제 뭐 기독인들이 하는 것처럼 뭐 모든 종교가 사실 비슷합니다만 전도한다, 뭐 인도한다라고 할 때 그때 가령 정사, 천도교, 아니 뭐 어떤 거든지 일단 종교 속에 속하고 나면 그걸 남들과 공유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 종교 속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일정한 종교를 신봉한다면 그걸 남들과 나누고 싶어 할 거예요. 하여튼 근데 그걸 이제 나누려면은 일단 설득을 한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다 석가다가 우리에게 설파한 참이 보배로운 진실이 무엇이냐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해내야 할 겁니다. 그때 불교도 들이 이야기할 것은 아까 말한 그 두 가지입니다. 그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악한 짓 하면 나중에 벌 받는다. 벌을 주는 주체는 물론 다르지만, 기독인처럼 무슨 어떤 절대자가 준다 아니다가 아니라, 불교에서는 그게 상이 됐거나 벌이 됐거나 그거는 너 자신이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분명히 물론 다릅니다. 기독교와 불교 그 점은 다른데, 그러나 어쨌건 비슷한 점은 있죠. 이제 바로 고려에서 불교가 전파될 때 그 두 가지가 가장 먼저 퍼져나간 겁니다. 누구나가 일상에서 지켜야 할 계율 5가지. 그리고 그 계율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또렷하게, 이런 식으로 말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온당하게 설명해주는 근거가 되는 철학적 믿음의 간단한 형태. 곧 인과응보와 윤회전생입니다. 인과응보, 윤회전생은 사실 그냥 한 묶음입니다. 그거에 그냥 일상 보여준 이 5개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한국 사회는 지금 역사 기록에는 지금 우리가 가진 기록에는 별로 없습니다. 가령 없어진 고려의 역사 27번인가가 있었습니다. 백제의 역사 그것까지 남겨져 있다면, 사실 남겨져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게 어디가 있냐? 지금 일본 열도 어디엔가 지하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훔쳐가서 곱게 모시는 거죠. 없어진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때 이제 대규모로 조선반도 전체를 훑어갖고, 만주까지 다 훑어갖고, 한국의 옛날 기록들을 샅샅이 뒤져서 다 불태고 없앴어요. 없앴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일본인들의 장기의 발휘로 하여 정선된 몇 권의 책을 가져갔을 겁니다. 일본인들이 뭐 소니 같은 거 물론 빼어난 그 상징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만, 그 문화 사업 중에서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거, 일본만큼 잘하는 게 없는 게 기본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사전 만들기. 백과사전 만들기 매우 잘합니다. 번역하기. 사실 비슷한 종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해제, 번역, 사전, 이거 일본만큼 성실히 하고 제대로 하고 하는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중국 애들은 개개인을 놓고 안 하면 공자 같은 아주 빼어난 지성조차도 사실은 매우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똘똘한 모방 재창조를 잘하는 일본 애들은 제대로 된, 그러니까 요초화식 맥락에서의 창의성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열심히 작은 데로 나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럽 아메리카들이 하지 못한 것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새로운 거라고 보기가 어렵죠. 근데 중국 애들은 매우 미련하고, 사실 감각이 좀, 글쎄요, 좀 아주 깔끔하다, 깨끗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꽤 많이 있는데, 가령 수십억의 숫자가 되거나 수천이라는 세월 녹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굵직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바탕에 사기가 들어있기도 하고, 그냥 단순한 무직함, 이것이 들어있기도 사실 합니다만, 어쨌건 그 지켜내는 일관성 같은 거, 강력한 힘, 응집해내는 그 성향,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아까 그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철학, 그 종교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철학의 한 형태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초월적인 지위까지 올라가 버린 철학이 정제돼서 증발해버린 아니면 타락한 그런 형태의 철학일 텐데. 근데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학이라고 말하는 거 그거하고 또 우리가 그냥 종교는 진짜 뭐냐 이것도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냥 우리가 그냥 보통 소통하는 그 의미로 그냥 쓰기로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걸로 되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공유하고 싶어 안달하게 돼 있습니다. 철학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철학의 경우는 아주 강하게 말하면 배타적 소수 정유 향유로 보람을 기쁨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니네 이런 거 모르지? 우리는 훌륭한 선생님 모셔갖고 우린 세상에 거의 모든 것 다 알아. 부럽지? 뭐 이렇게 대충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란 형태가 되면 우리 선생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매 순간 따라야 하고 죽고 나서도 따라야 하는 거예요. 라고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인간 현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 그렇게 되먹은 것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인간이 그냥 그렇게 되먹은 것이다.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걸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는 아니지만 아이디올로지 그게 바로 그럽니다. 그것도 혹시 다른 데로 배워나서 사론 이야기 할 때가 되면 이야기 다시 나올 텐데 하여튼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 과학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사람이다 이런 걸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해냅니까? 남김없이 해고한다, 분석한다, explain out 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것 정도가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내가 아까 명장면이 뭐였지 지금? 근데 지난 시간 이야기했지만 그 산책식 이야기 펼치기로 하다 보면 저기까지 가긴 가는데 가다가 문턱에 흘러나오는 풀도 보고 꽃 색깔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씩 그 줄기 원래로 가는데 잠깐의 단절 같은 거, 망각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지금 유입되는 시기로 이야기했는데 아까는 주된 명제가 뭔가 있을 텐데 일로 번절을 하게 되면 아니 기준, 전생으로 해서 그걸로 해서 일단 번져 나가는 건데 그렇지 저거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아직까지 지금 마무리가 덜 될 때 메모를 해가면서 철학일 경우에는 소수 빼어난 놈들만이 이제 습득, 획득, 개성하게 돼 있죠. 전파하는 거.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실, 진리라고 말하는 거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삶에 녹아 들어가고 삶을 녹이고 삶을 이끌어가는 신념으로 들어가면 그런 엘리트성 같은 거, 선택성 같은 게 녹아버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아까 내가 인간이라는 건 그렇게 되어먹은 거다 하는 거에서 종교 현상을 이야기하려고 한 건데요. 공자나 예수나 석가나 심지어 소크라테스도 사실은 여기서는 뭐 끼워 넣어줘야 되는데 대체로 이 사람들이 죽고 한 400년, 500년이 지나면 철인으로서의 면모보다가 현자 성인으로서의 면모가 더 부각됩니다. 그러니까 500년 뒤 세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인간이 그렇게 되어 뭐 종교 현상도 그렇고 이데올로기 현상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먹은 겁니다. 사실 공자 사상은 매우 복잡합니다. 아주 여러 영역 분야가 있습니다. 석가 사상은 뭐 뭉뚱그려져 있으나 이론 관례로 공자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좁아져서 아주 은밀한 정치한 명제들이 생겨납니다. 유럽 철학사 2000년 합친 것보다가 아비달마라고 부르는 인도의 그저 조그마한 분파에 불과했던 불교라는 신흥 종교에서 남긴 철학적 저술들이 내용상 훨씬 복잡하고 풍부합니다. 유럽 철학의 복잡다기한 기락인 발전과 별까지입니다. 불교의 조그만 200년 역사만 봐도. 뭐 근데 복잡하다는 게 꼭 우수한 거라고 보긴 사실이었죠. 야간 대충 그렇게 이제 복잡한 것들이 그게 하나하나 직접 가령 침이 튀는 그 거리에서 주고받는 가르침과 배움을 얻은 사람들은 사실 많이 자신이 설명하지 못해도 이미 이거 내 속에 있는 거 이거 선생 거였네 라고 하는 걸 느낄 정도로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직접성이 아니라 간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좀 무디게 합니다. 생생한 현장감이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제자가 아니면 그 가르침의 진수를 이해하고 느끼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고 세대가 흘러나는 사람이 되면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갈구는 다 있는 거거든요. 갈구. 인간이 그렇게 되어 먹었어요. 그 스스로 계속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싶고 그리고 뭔가 단순한 자랑하고 싶은 지식이 아니라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신념으로까지 가면 그 남들과 공유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500년이라는 세월이 대충 그렇게 만드는 건데요. 엄밀한 철학인 사상인을 종교적인 마스터, 교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교, 석가교, 소크라테스 교 이런 예수교 이런 게 생겨나는 겁니다. 물론 예수나 석가 같은 사람은 아니 뭐 내 사람 다 그렇죠. 왜 단순한 지식군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했고 거기에서 1등하게 체득한 그 아름다움의 세계, 그 현란한 진리의 세계 그것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살고 싶고 남들도 그걸로 인도하고 싶고 했던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의 전수자는 물론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기는 하나 어떤 누구도 약간 다르긴 합니다. 약간 다르지만 그러나 어떤 누구도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십자가 뭐 높다랗게 세우고 뭐 셔틀버스 운행하고 일요일마다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쩌고 하고 하는 이런 제도화된 건물과 종단이 있고 계급 서열이 있고 하는 이런 걸로 발전하리라고 추측하지는 못했고 바라지를 결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철인이었고 현인이었고 성인이었죠. 그러니까 종교의 창시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그들 입으로 똑똑히들 분명히 내 사람 다 말했어요. 석가가 뭐 약간 다르긴 한데, 그러나 하여튼 지금처럼 지저분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지저분한 정도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근데 다시 요 이야기하고도 서로 지금 통하는 어떤 지점이 흐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충 한나라 시대가 되면 공자 교란 이런 건 없었습니다. 공자를 추존하는 종교화의 현상이, 중국 애들은 기본적으로 아시아 사람들은 유럽 아메리카보다는 좀 달라요. 그렇게 저세상으로 휙 넘어가 버려요. 저승의 세계를 막 받들고 그거에다가 이성의 세계를 녹여버리는 그런 짓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적 형태의 종교가 받드는 거룩한 존재로 공자를 만들어버리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다시 20세기에도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그때는 공자교라 그랬어요. 뭐 프랑스에서도 뭐 이상한 인간교, 이성교 같은 이름도 있었습니다만 19세기였죠. 네. 근데 이제 그 꼭대기 사람들은 원치 않았던 것인데, 그 이제 무뎌지고 절실성이 약해지면서 근본적으로는 남아있는 그 갈구,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대충 거룩하고 큼지막한 인물이 하나 좀 왔다가 가고 나면 대충 그 반향 그림자와 메아리 같은 형태로 종교가 생겨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대충 보통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한 AD 200년 정도까지 지속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가면 소크라테스 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역시 철학의 자정이 강하게 뼈대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게 거추장스럽고요. 다수가 공유하는 삶의 지침으로서의 종교는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잡하고 까다롭고 뭐 미묘하고 이런 거 귀찮습니다.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누구나가 흡수할 수 있어야 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덩어리가 되고 하는 것인데 그게 나중에 제도가 되어버리죠. 하여간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착하게 살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 모두가 행복하자, 이건 똑같은 겁니다. 그 까마득한 원시시대 때부터 그려왔던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요 땅 위에 건설해보자, 뭐 이런 소망이 다 공통적으로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석가도 AD 1세기, BC 1세기 정도 왔다 갔다 할 때 그 시대쯤 원래는 이제 이 철학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자기 수행과 남들에게 그 깨우침을 공유하도록 하는 생활 개혁 운동, 그것이 석가와 예수가 했던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좀 더 작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넓게 퍼뜨리고자 했다는 점에서 예수와 석가는 비슷하죠.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뭐 그렇게 대중으로까지 막 이끌고 가자고 한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제 공자는 이 사람은 매우 강력한 귀족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일반이 직접 만나는 그런 장면을 결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길러낸 사람들이 행동으로 이끌어서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만들라라고 했던 것이고, 그건 사실 차이로 보면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생활 변화, 깨끗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자라고 한 것이 석가의 경우에 여기 이제 상가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순서가 틀려요. 보통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 산스크리트어를 중국 글자로 이렇게 음만 그냥 음차해서 썼어요. 이것이 유럽 아메리카의 문화사로 보면은 처치에나 처치, 예배당, 교회, 경배당, 수양당. 그 이쪽 불교도 쪽으로 보면 뭐 절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원래 뜻은 뭐냐?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예수도 지금 십자가 같은 거 저런 거는 사실 예상하지 않았고 거부했는데 하여간 예수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받들어야 하는 참된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 근데 그걸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한다. 가슴에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사제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신부가 아닙니다. 예수의 참정신은 교회가 철저히 없어지는 데 있는 겁니다. 석가의 정신은 물론 약간 다릅니다만 석가의 정신은 지금 제가성과 출가성이 갈라져 갖고 무슨 중들은 경배받고 일반 신도는 가서 경배하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석가가 말씀으로 전파한 그 법, 그것을 삶에서 녹여내서 생활을 함께 해 나가는 사람들의 덩어리가 넓어지기를 바란다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저라고 무슨 기독 예배당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게 원래 했던 건 아니다. 좀 너무 길어졌나? 지금 몇 분이죠? 36분이요. 몇 시 30분? 3시 36분이요. 일단 있죠. 지금 내가 가볍게 사실 가볍게 이야기 못 한다 그랬죠. 근데